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104조가 나오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혐의라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단 폭리행위고요. 폭리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좀 유의하시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존재할 것.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공박, 경솔 사이에 또는 경솔, 무경험 사이에 뭐죠? 또는 이거 좀 써놓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기억, 공박은 뭐냐?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경솔은 경솔인데 디귿 무경험해가지고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정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 그런 뭐죠? X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거래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3번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경솔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표준화하지만 공박은 효과를 받는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에서 이용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가 난 악의가 있어야 되고요. 효과 무효고 그 다음에 2번 추인할 수는 있지만 없고 추인은 못하고 무행위 전환은 가능하고요. 3번 이것도 반사회적인 것이니까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 뭐죠?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가장 전형적인 판례인데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평생 살고 있던 고향에서 등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궁박한 상태였는데 을이 나타나서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몇 푼 뺏기 못 판답니다. 제가 보니까는 3억에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해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보상을 받으면 5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요 을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뭐죠? 악의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이용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을이 계약금을 30%를 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 주죠? 근데 왜 30% 줬겠어요? 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지할까 봐. 그죠? 또 계약금을 치르고 7일 만에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너무 빠르죠? 보통 우리가 토지 같은 거래할 때 한 달 정도는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라고 할까봐 그런 거죠. 그럼 이러한 것성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용 의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한테 꽁돈 얼마가 생기게 돼요? 3억 원이 생기게 된다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 안 해두시면 나중에 하면 결론이 아주 뭐죠?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이기 때문에.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만약에 정신 차리고 3억에 못 팔겠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을이 갑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 얼마에 팔 건데요? 5억은 받아야지. 그렇다면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 매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무효행위 뭐예요? 전환인 거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엇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적용 범위.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부담 없는 증여나 부담 없는 증여나 경매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그죠? 그럼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뭐죠? 해석을 해야 한다. 얘가 뭐였죠? 갑이 의사,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뭐죠?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를 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 되는 거죠.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고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요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개집이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예,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의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예요. 표의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의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우측에 지문이 나와 있는데 오답력이 나왔는데 1번 1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드리겠죠? 다시 한번요. 자, 그럼 이게 원칙이고 그러면 언제 규범적 해석하는지는 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연적 해석은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뭘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한다. 여기까지 와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상대방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답 볼게요. 1번 보시면 박스. 의사표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뭘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니까 뭐가 돼요? X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연습을 눈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처럼 그려서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한번 따져보자 말이죠.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대요? 집. 그때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갑이 을에게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 의사표시가 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가 돼요. 그리고 다음 주 하겠지만 착오란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냐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어떤 지문이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바꿔보면 갑이 을에게 지금 팔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집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뭘?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뭘?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을 때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경우가 뭐죠? 오표시 무해 원칙이고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이게 다 한 겁니다. 이거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문만 볼까요? 어떻게 계속 볼까요? 자, 핵심 지문 정리해서 2번 규범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X죠. 규범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표시행위를 확정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쌍방에 공통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는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고까지 끊어볼게요. 이게 앞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공통된 착오라는 말은 매매 대상이 무엇인지를 쌍방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 아니고 또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뭐죠? 의사의 대로도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고 또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인데 이 4번과 관련된 거는 좀 따로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례들인데 첫째 4번 지문이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주죠. 왜 안 주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죠? 세입자끼리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자꾸 그 상가에 권리금이 붙으면 나중에 세가 잘 안 나가고요. 옛날에 리쌍 곱창집 사건처럼 괜히 권리금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인간들이나 생기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냐면 권리금 인정 안 함이라는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권리금 인정함이라는 뜻은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무슨 뜻은 아니에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교재 4번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하면 우리 판례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돼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굳이 원상복구한다고 특약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복구 특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뭐죠?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필요비도 유익비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문구가 붙게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12월 30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재밌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이루어지만 돈 빌려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왼수 되는 거죠. 그죠? 왼수. 근데 저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법조인들이 그 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가만 보면 김기춘이 우병우이 아닌 인간들 다 뭐예요? 검사 출신이죠. 그죠? 저는 뭐 법대 나왔지만 결코 법조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울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니 문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뭔가를 선별하려고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하든지 해야지. 무슨 검사 출신들이 해요. 그죠? 근데 걔네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또 껴들었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위안부 합의하면서 뭘 했냐면은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있죠? 소녀산을 이전하도록 한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외교 문서에다 일본에다가 돈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합의하면서 소녀상은 영사관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는 뭐예요? 이전해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김기춘이나 그 일당들이 너 법 모르니? 야,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 했어요? 이전하기를 약속한 바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법에서나 그렇죠. 외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왼수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위안부하고 위안부 문제 왜 합의한 거예요? 일본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합의해놓고 이런 문구를 써주는 바람에 일본하고 다시 왼수가 돼버리니까 왜 합의했는지 이런 게 의문스러운 거죠. 그죠? 아무튼,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친구 사이에 이런 거 쓰면 왼수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오죠. 일단 적어보면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적을 필요 없죠.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법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요것이 네 가지가 단계예요. 그죠? 종합이 아니라 목적 가지고 안 되면 관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목적 옆에 의사표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의사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그리고 법률 효과가 결국은 뭘 말하냐면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뭐 가지고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목적 가지고 해석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뭐죠? 사실인 간습, 간습 가지고 해석한다는 의미고요. 요 간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투리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사투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준하고 요구하고 뭐예요? 결합시켜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뭘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의사표시 가지고. 이건 이게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해석이 잘 끝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법문의 해석 관리는 사실인 관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투리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경상도 분들한테 가장 멘붕되는 말이 뭐냐면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라. 영화 봤어? 아래께 봤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래로 봤나? 막 이런 식이죠. 근데 경상도 분들은 이 아래라는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의 뭐예요? 과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래께 봤어라는 말은 전에 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너 그거 언제 샀어? 아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래 샀다는 말은 뭐예요? 전에 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라는 말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정상저 지역의 사투리 관습을 고려했더니 엊그저께 또는 막연한 의미의 과거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의 도군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임의벽구. 이 별 도움이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심의 조리인데 이 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통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상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간섭 가지고도 안 되고 임의법규 가지고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고 있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예문 해석이란 나오죠. 중요한 거 아닌데 설명드리면 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약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라는 것은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을 때 법원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자, 왜냐하면 판사는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지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라면 판사는 어떻게 해요? 이 약관의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약관의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약관은 원래 계약의 내용이지만 불공정한 약관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 예문이란 말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 보시면 본문 나오고 예문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는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설 이론을 피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문 해석이에요. 그래서 부제 보시면 우리 저자분이 이 예문에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부동 문자로 표기된 일반 거래 약관이 일반적 거래 가능에 부합되지 않을 때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문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지만 약관 조항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요 해석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예문 해석이라고 해요. 끝.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비교가 나오죠.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체는 일단은 가입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 이런 얘기죠. 오랜 관행이 있었고요. 이 오랜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행을 마치 법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따라서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은 뭐죠?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고요. 이 관행을 사람들이 뭐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법처럼 인식하게 됐다면 뭐로 바뀝니까? 관습법으로 바뀌고요. 일단 관습법은 법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관습법은 뭐가 되냐면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뭐로 쓰이냐? 지금 배우는 것처럼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이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관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해주냐면 고려를 해줘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이나 입증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그것을 먼저 고려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첫째,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전제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재판이 공정해요. 예를 들어 제가 판사인데 내일 재판이에요. 시간이 남아. 그래서 내일 재판하고 오늘 예습해야지. 미리 공소장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읽으면 뭐 12살 먹은 애를 막 성추행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는 이미 재판 들어가기 전에 뭐요? 이 처죽을령 이 결정이 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래서 재판이 가장 공정한 것은 판사는 법정에 들어갈 때 뭐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법만.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야 뭐죠? 재판이 공정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도 판사가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막 물어봤죠? 그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요. 판사는 뭐만요? 법밖에 모르는 바는 전제에서 뭐죠? 재판하니까. 판사는 박근혜가 누군지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예요? 재판하니까 이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직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알 수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주장, 입증이 필요하고요.
간수법도 뭐라고요? 법이에요. 따라서 판사가 뭐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주장 입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법률의 해석에만 뭐가 있어요? 사실인 간섭이 있어지는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간섭은 뭐죠? 사투리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